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9월 11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전공의 이탈 후 응급실 사망률이 올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실제 사망 환자 수는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급 의료진에 대한 블랙리스트 공개에 대해 엄단 의지를 보였습니다. 진료에 종사 중인 의사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이버 서밋 코리아 개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 위상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 추심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심각해지면서 당정이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2만 3천여 명 늘면서 42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이달 초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최대한 앵커의 출장으로 오늘 뉴스는 단독 진행으로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후 응급실 사망률이 올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실제로는 사망 환자 수가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의료진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한 데 대해서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정유림 기자입니다. 최근 응급실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내원 환자 수가 줄어든 게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응급실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수 중 사망자 수로 산출하는데 분모에 해당하는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 환자 수는 작년과 올해 거의 비슷했지만 중등증과 경증 환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1.1% 증가했는데 이는 학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오히려 사망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소폭 하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엄단 조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블랙리스트 작성글 42건을 수사했고 45명을 조사해 32명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료에 종사 중인 의사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여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의료계 커뮤니티에 환자인 국민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글이 게시된 데 대해서는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매우 안타깝다며 선배와 동료 의사들이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10일 정오 기준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곳에서 중증 응급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시 평균인 109곳보다 7곳 부족한 수준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전국 응급의료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 의료 체계도 점검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4일 심야 응급실을 찾은 윤 대통령.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용 환자원을 우선 투입해 의료진이 번아웃되지 않게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의료진들이 힘들고 고생하는지 제가 좀 현장 점검을 좀 받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실 비서관급 참모진을 전국 응급의료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전공의 이탈과 의사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로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어려움이 커진 만큼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실 산하 8개 수석실 비서관들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응급의료 현장 34곳을 찾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장 방문 결과 17개 지자체 광역단체장이 반장으로 비상의료 관리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체장 정기회의를 여는 등 1:1 전담 모니터링 체계가 유지되고 있고 112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과 경북 등 일부 시도는 자체 응급의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대학병원의 경우 전공의 이탈로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고 중소병원은 환자가 많이 늘어 피로도가 늘었다는 현장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병원 간 스카우트 경쟁으로 재정난이 심해졌다며 군의관과 공보위 파견을 요청한 병원도 많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렇게 피로도가 늘어난 상황에서도 의료진이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게 현장에서 공통으로 보고된 내용이라며 환자 곁에서 헌신 중인 의료진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사이버 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등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발전시켜온 우리 사이버 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인태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가 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이버 서밋 코리아.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 조직이나 사이버 범죄자 등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주요 기관이나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위협은 국제적 연대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 등을 발전시켜온 사이버 안보 강국이라며 국제사회에 이 같은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역량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여 인류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는 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 주도의 첫 국제 사이버 훈련을 실시하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인태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신속한 공공 데이터 접근과 활용을 위해 정부 전산망 보안 정책 등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하게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이버 보안 관련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국방부가 주최하는 고위급 다자안보협의체인 서울안보대화가 개막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인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자유통일 한반도 달성에 있다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한반도 평화와 영내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해 차관급 다자안보 협의체로 출범한 서울안보대화. 지난해 장관급 회의체로 격상돼 올해 13번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8개국 장관급 인사를 비롯해 역대 최대 규모인 67개 국가와 국제기구 대표단 등 9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협력 모색을 주제로 영내 전쟁 억제와 규칙 기반 질서 수호,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실현 등을 본회의에서 논의합니다. 특별 세션에서는 비확산 체제와 방산, 해양 안보 등 최근 부상하는 안보 현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과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구축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개방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지속되고 도발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전 세계 안보에 큰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을 압도할 능력과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자유의 방파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입니다. 먼저 스스로 북한을 압도하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 우리의 강력한 힘으로 자유를 수호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자유통일 한반도에 있다면서 국제사회와 연대해 자유통일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서울 안보대화를 계기로 한 나토 양자회담, 한 캐나다 국방장관 회담 등 참가 국가의 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국방협력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74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열렸던 리임 회의에서는 AI 규범 마련을 위한 청사진이 채택됐는데요. 취재기자와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민아 기자. 이 참전 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전승 기념 행사가 개최됐죠. 네, 해군은 인천 내양 8부두에서 인천 상륙작전 74주년을 기념하는 전승 기념 행사를 인천시와 공동으로 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메가더 장군의 지휘로 국군과 유엔군이 전개했던 작전으로 6.25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행사에는 양용모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6.25 참전용사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자봉 함상 감사 오찬과 시가 행진 등이 진행됐습니다. 양용모 해군 참모총장은 기념사에서 참전 용사들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대한민국을 해양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상륙작전의 성공 가능성은 5,00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헌신을 기리는 일들이 계속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열린 리임 회의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결과 문서로 행동을 위한 청사진이 채택됐다면서요? 네,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을 논의하는 2024 리에임 고위급 회의가 막을 내렸는데요. Blueprint for Action, 행동을 위한 청사진이 채택됐습니다. 참가국 96개국 중 61개국이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군사 AI를 활용할 때 지켜야 할 원칙들이 담겼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궁극적 목표를 저해하지 않는 가운데 핵무기 사용에 있어 인간의 통제와 개입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문구가 명시됐는데요. 대량 살상무기나 핵무기 통제는 AI가 아닌 인간에게 맡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폐회사 들어보시죠. The blueprint is our foundation and we must now build upon it. Our focus will be on translating principles into concrete actions and developing measures for implementation while keeping pace with the speed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우리나라는 결과 문서를 토대로 다음 달 유엔 총회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 군사 분야에서 AI가 좀 더 책임 있게 이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노력을 더 기울여야겠습니다. 또 2024 북한 인권 보고서 영문판이 발간돼 주한 공간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렸다죠? 그렇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6월 말 2024 북한 인권 보고서의 국문판과 영문판을 동시에 펴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미국, 영국, 독일 등 21개국 주한 공관을 비롯해 OHCHR 서울사무소, 엠네스티 한국지부 등 국제기구와 NGO 총 2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통일부는 재외공관 해외 학계에도 북한 인권보고서 영문판 책자를 배포해 북한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 고발입니다.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하는 불법 사금융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심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을 협박하거나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악질적인 행태도 서슴지 않는데요. 문기혁 기자가 현장 고발합니다. 가족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진 남성 A씨.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소액이니 금방 갚으면 되겠지 하고 빌린 돈이 순식간에 2배 이상 불었습니다. 3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지나면 70만 원 정도를 상환해야 되고요. 100만 원 같은 경우는 많은 데는 190만 원. 하루하루 연장비라고 또 붙거든요. 시간이 넘어갈 때마다 돈이 붙고 하루 연장하는 데도 뭐 15만 원 가량. 시간이 흐르자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어렵게 다 갚았지만 당시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지인들, 가족들한테 터뜨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거든요. 저는 일단 회사 쪽에 알려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일을 잘린 거고요. 극단적 선택밖에 생각이 안 들고.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여성 B씨는 추심 과정에서 나체 사진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덜컥 겁이나 요구에 따랐지만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그 보내준 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것 때문에 돈을 더 뜯겨서 1,000 얼마가 된 거예요. 불법 사금융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는 2020년 약 7천 건에서 지난해 약 13,00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면서 새로운 피해도 생기고 있습니다. 대부 중개 사이트를 통해 불법 사금융 업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동의를 받았다면 개인정보를 불법 사금융 업체에 판매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거를 빌리게 되니까 한 군데 받으니까 그 전산망이 있나 봐요. 그 진단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이제 문자가 계속 오기 시작해요. 돈 필요하시지 않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채무가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악질적인 민생침해 범죄 불법 사금융, 처벌 수준을 높이고 대부업 진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불법 추심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데요. 당정이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금융 취약계층 보호와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불법 대부 처벌을 강화하고 반사회적인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효력을 제한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금융관련법 기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현재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 원으로 상향되고 최고 금리 위반의 경우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 원으로 크게 높아집니다. 현재 대부업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성착취 추심과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 협박 등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부업자 등록 요건 등을 강화합니다. 대부 중개 사이트 등록기관을 현재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고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쪼개기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등을 제한합니다. 정부는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적격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서민 금융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체불임 금액이 반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추석 전 체불임금 청산을 목표로 특별 근로감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한 달 전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받은 근로자 A씨. 한 달치 임금과 퇴직금 800여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차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청해봤지만 사측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A씨는 당장 써야 할 생활비 걱정 때문에 1년 가까이 소요되는 민사소송 대신 관할 지방고용청에 진정을 요청했습니다. 주택청약 이런 것도 꾸준히 해오던 것들이 있고 뭐 적금도 언제 나가야 되고 이게 있는데 그게 뭐 월급도 계속 자주 밀리는 상황이었고 사업주가 그냥 대놓고 저한테 돈이 없어서 못 준다 이렇게 말해버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체불임금 사례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실시한 상습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 감독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1년 34억 원의 체불액이 적발된 충남 소재 한 제조업체는 이번 조사에서도 6억 원의 체불액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직원 임금은 밀린 반면 업체에는 연간 10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고 대표에게는 2천만 원의 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체불임금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13년 동안 체불임금액은 매년 1조 원 넘게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인 1조 8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상반기에만 체불액이 1조 원을 넘겼습니다. 고용부가 전국 2,200명의 근로감독관을 동원해 전국 5,000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선 이유입니다. 감독 대상은 최근 체불임금이 크게 증가한 건설과 음식, 숙박, 정보통신업 등 취약업종으로 산업안전 감독도 함께 실시합니다. 체불임금 피해자는 관할 지방고용청과 노동포털 등을 통해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고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액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 같은 경우에는 최종 3개월치, 그다음에 재직자도 이제 최종 3개월의 그 임금에 대해서 관할 지방 노동청에 이제 진정을 통해서 체불이 확인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미리 이제 지급을 좀 청구를 해서 국가가 대신 미리 좀 지급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난달까지 취약사업장에 체불임금 자체 청산 기회가 부여됐고 이달부터는 본격적인 현장 감독이 실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체불임금 청산을 목표로 제보를 통한 기획감독과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2만 3천여 명 늘면서 2021년 3월 이후 42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달 초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2,880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만 3천 명 늘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 이후 42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통계청은 수출 회복 등 경기 회복 영향으로 풀이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에서 10만 1,000명이 늘었고 전문과학과 기술서비스업 취업자도 9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반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 4천 명 줄었습니다. 지난 2013년 10차 산업분류 변경 이후 최대 감소폭으로 유례없는 역대급 폭염 등이 일시적인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염 영향으로 일단 취업자 수의 산업 부분별로 좀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 시간이 기본적으로 좀 짧게 짧아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고요. 15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63.2%를 기록했고 OECD 비교 기준인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오른 69.8%로 나타났습니다. 실업자는 56만 4천 명으로 9천 명 감소했습니다. 실업률은 1.9%로 실업률이 1%대로 떨어진 건 1999년 6월 구직기간 기준이 변경된 이후 첫 기록입니다. 한편 9월 초 수출이 18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4.6% 늘었습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38.8% 늘었고 승용차 12.8%, 석유 제품 5.4% 증가했습니다. 수입 역시 184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1.3% 늘었지만 수출이 많아 무역 수지는 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내수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확대한 건데요. 관련한 소식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바삭바삭한 튀김이 진열돼 있습니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안용숙 씨. 올해 경기 불황 여파로 매출이 계속 감소했지만 추석 전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을 대량 풀면서 한시름 덜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많이 사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와서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물건을 사가시고 그래요.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상품권으로 현재 추석 특별가로 원가의 최대 15%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는 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앞으로는 시장 내에 있는 학원, 병의원, 노래방 등에서도 온누리 상품권 활용이 가능합니다. 시장을 찾아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한 시민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재래시장에만 쓸 수 있어서 되게 잘 사용 안 하게 됐는데 이제 생활 밀착형으로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인들도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경제가 안 좋을수록 제일 영향받는 곳이 이런 저희 학원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체육에 관련된 그런 업종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상품권이 확대되면서 침체된 이런 분위기를 좀 발전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통인시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온누리 상품권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온누리 상품 부분에 굉장히 많이 지금 또 판매가 되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더 많이 넓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한편 지난 2일 추석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온누리 상품권 1차 특별 할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3천억 원 규모로 상품권을 준비했는데 3일 만에 4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완판됐습니다. 2차 특별 할인 판매는 약 1조 원 규모로 지난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농어촌 마을의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과 폐교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정부가 빈집 정비 지원 사업으로 마을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폐교 위기에 처한 초등학교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고성군의 농어촌 지역 빈집은 1,084가구로 경남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구 소멸 지역에 진입하면서 빈집 증가 추세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빈집 증가로 인한 마을 미관 훼손과 안전 문제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빈집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 공모에 선정된 경남 고성군은 사업비 지원을 통해 빈집 80여 채를 정비했습니다. 빈집이 사라진 자리는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현재 빈집 철거가 한창인 이곳은 앞으로 쌈지 주차장과 주민 소통 공간을 구성해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정비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살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 주거 여건 개선을 당부하며 앞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빈집들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 그리고 안전을 저해하고 특히 그 지역을 더욱 피폐화시키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재정 지원 등을 통해서 빈집 대비 정책이 보다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빈집 정비를 통해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한 마을의 초등학교 살리기도 한창입니다. 전체 학생 수가 30명도 채 되지 않는 이 학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 선정돼 빈집 정비 후 생긴 공간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전입할 경우 살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이 들어선 겁니다. 이와 함께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려 체험과 놀이교실이 어우러진 특색 있는 교육과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의 빈집 정비에 나선 가운데 사라질 위기에 놓인 마을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도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5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전년보다 18,000여 명 증가한 52만 2,670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자 자격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재학생이 34만 777명으로 가장 많았고 졸업생이 16만 1,784명,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가 2만 109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졸업생 지원자 규모는 지난 2004학년도 수능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내년도 의대 증원을 목표로 이른바 N수생이 대거 지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공무직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중노위는 공무직 근로자와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 휴가비와 정액 급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소속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면 해당 지자체는 공무직 근로자는 의견 전달과 보고, 시설 관리 업무 등을 추가 수행한 만큼 주된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중일 관광장관회의가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세 나라 관광장관들은 인적 교류를 2030년까지 4천만 명으로 늘리자는 공동 목표를 세웠는데요. 김창규 기자입니다. 올해 7월까지 일본 관광객 167만 명이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대비 86.9%를 회복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방한 중국인도 2019년 대비 80.6% 수준인 26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 방문 국가 1위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로 침체한 관광지표 회복세가 세 나라 모두에서 두드러집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5년 만에 고베에서 열린 이번 관광장관 회의에서 한중일은 회복세를 이어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3국 관광장관은 현재 3천만 명 수준인 역내 교류 인원을 2030년까지 4천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출입국 편의성을 높이고 역내 관광 교류와 역외 관광객 유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 출국할 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그 절차를 여기서 같이 할 수 있게 이번 관광회담에서는 좀 일치가 돼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전 입국 심사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도 비자 등 편의성을 확대하는데 의견이 비슷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이토 테츠오 일본 국토교통성 대신은 10일 한일 양자회담에서 논의된 관광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韓国、中国との皆さんとはしっかりアウトバウンド、インバウンドバランスよく交流することが先ほど申し上げた今回のその韓国交流の目的にも合致することでございますので、しっかりとこのアウトバウンド対策にも我々力を入れていきたいと。 세 나라는 내년 오사카 간사이 세계 박람회를 계기로 관광객들이 한중일을 모두 방문할 수 있도록 함께 홍보하고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3국 공통과제인 저출생과 지방 소멸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자연과 문화, 역사적 자원 등 지방의 매력을 담은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고 지방공항 직항편을 늘리는 등 교통 접근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관광 협력을 논의한 각국 장관은 일본 교토에서 문화예술 분야 협력의 청사진을 그릴 예정입니다. 한중일 문화관광 장관회의는 오는 12일까지 열립니다. 일본 교토에서 KTV 김찬규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유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 많은 곳에 소나기가, 제주와 강원 영동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에는 오늘 늦은 밤까지 40에서 80, 많은 곳은 100mm 이상 많은 비가 강하게 내리겠는데요. 호우주의보까지 발효됐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남과 전북 서부, 경상 동부에는 오늘까지 소나기가 오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에는 내일까지 10에서 50, 많게는 70mm 이상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내일 새벽에서 저녁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은 34.6도로 오늘은 지난 1939년 이후 가장 더운 9월이었는데요. 이 늦은 폭염은 내일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1도, 광주와 부산 32도, 제주는 33도 보이겠는데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아 무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열대야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내일 낮 기온은 30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에는 비가 내리겠고 울진은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속초 26도, 울진 28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부산 32도, 제주 33도로 무덥겠습니다. 전해상 흐린 가운데 서해와 동해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에서 최대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임에도 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사상 첫 9월 폭염경보가 서울에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늦더위는 추석 연휴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긴 폭염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